네, 반갑습니다. 국어영역 강사 김민수입니다. 25학년도 수능국어를 대비하는 수능 집중반, 수능국어 집중반 커리큘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프로필이고요. 학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고, 양력으로는 전 오르비 클래스라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수능국어 강의를 진행했었고, 현재는 입시는 이쌤에서 대표 강사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 크게 세 가지는요. 이제 전반적으로 25학년도에 제가 어떻게 국어를 가르칠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 전에 간단하게 이미 작년에 치러진 24학년도 요 수능국어가 어땠는지, 그때 제가 어땠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올해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4학년도 수능국어가 어땠는지에 대해 조금 살펴보면, 제가 여기 등급 컷도 넣어드릴 거고, 뭐가 어려웠고, 이것도 얘기하긴 할 건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24학년도 수능이 끝난 마당에 강사가 24학년도 수능이 어땠고 저쨌고를 얘기하는 게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24학년도 수능이 이럴 거다라는 얘기는 그 해에 24학년도 수능을 보러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9월 모의 평가가 끝나고 그 기조나 경향을 반영해서 해줬어야 되는 얘기고, 즉 여러분들에게는 이 경향이 어느 정도 참조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25학년도에 치러질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가 끝난 후에 그 경향을 바탕으로 25학년도를 대비하는 게 중요한 거지, 24학년도가 다 끝난 마당에 뭐가 어려웠고 뭐가 이랬었고 뭐 수업을 들었으면 어땠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등급 컷이 87, 8이고요. 엄매는 83, 4 정도가 되는데, 요게 재수를 했다거나 또는 내가 수능 국어를 조금 여러 회차를 공부한 친구는 저 점수가 갖는 어떤 무게감을 아실 겁니다. 보통 수능 국어가 90점 중반이 넘어가면 1등급 컷이 95점 정도가 나오면 좀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90 초반 정도가 되면 무난한 시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80점 밑으로 내려가면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 체감도 그렇고, 또 상대적으로 근데 여기 보면 엄매가 83이니까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얘기고요. 또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화작이 23학년도가 화작 1등급 컷이 95점이었고요. 엄매 1등급 컷이 91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도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건데, 뭐가 어려웠나를 굳이 좀 중요한 특징이 있어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원래 수능국어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거의 독서에 올인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 독서 문학이고 선택 과목이 화작이랑 엄매면 보통 아이들의 전략 자체가 작년까지만 해도 문학이랑 선택 과목을 빨리 풀고 독서를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서 들어가서 세 개를, 그러니까 독서론 빼고 주요 지문 3개를 다 푸냐, 하나를 못 푸냐, 하나만 푸냐, 거기에 따라 조금씩 등급이 나뉘는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빨리 맞추고 독서를 얼마나 잘하냐의 싸움에 가까웠었는데, 이게 올해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킬러 문항 배제를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잡은 게 독서거든요. 독서에서 기존에 지문이 너무 길고 과하고 또는 지문이 짧다면 너무 과도한 추론을 요구하고 불친절하고, 그래서 문제가 너무 어렵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 끝나고 그게 지적이 됐고요. 실제로 9월에서 확인이 됐던 게 이미 9월에 독서가 쉽게 나왔습니다. 독서 난이도가 좀 내려갔고, 당연히 여기서 내려간 난이도를 딴 데서 올려야 되니까 이미 엄매는 어렵고 문학이랑 화작의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어가 쉽게 나온다고 한 게 아니라 킬러를 없애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독서의 난이도가 내려오면 당연히 다른 데서 킬러는 없더라도 준 킬러가 들어간 문제들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문학과 화작의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또 독서가 쉬워졌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정답률이 높은가를 보면요, 독서 같은 경우도 올해 수능이 끝난 다음에 정답률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40%대 문항, 30%대 문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극상위권이죠. 극상위권이라고 하면 1등급에서도 고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 정도가 돼야 전보다 독서가 훨씬 쉬워졌고 무난하게 다 맞는 영역인 거지, 제가 볼 때 2등급 밑에부터는 여전히 독서에서 몇 개씩 틀릴 거고 어려운 문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또 문학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EBS만 파고 문학만 하고 그게 아니라 여전히 독서는 꾸준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 더불어 문학에 조금 더 힘을 줘야 되고, 엄매는 원래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고, 화작도 좀 만만히 볼 만한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화작 공부도 꼼꼼히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전 영역을 다 열심히 해서 다 잘해야 됩니다, 시험은. 그래서 뭐가 어려워졌고 쉬워졌고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대. 이제 문학의 비중이 조금 더 강조된 건 맞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이거를 24학년도 수능을 보러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미 얘기를 했던 얘기고, 다 끝나고 나서 시험지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상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급 컷을 예상 가능했다라는 게 아니라 보통 그해 6월과 9월의 경향을 보면 이게 이제 수능과 좀 독립시행일 때도 있지만 관련이 있는 문항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훨씬 중요한 건 내년에 25학년도에 치러질 6월이랑 9월 모의평가를 보고 그 경향이 훨씬 더 중요할 거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어려운 시험에서 김민수 국어가 어땠나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는 수강 후기나 뭐 성과가 더 있는데 일단 칸이 뭐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서 글씨를 줄이면 너무 또 좁아지는 것 같고 이렇게 좌우로 펼치면 너무 지저분해서 뭐 요 정도를 넣었는데, 이게 이제 크게 의미가 있나 싶은 게,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뭐 그러니까 이렇게 넣는다라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게, 뭐 이거를 7등급으로 바꾸고 6등급으로 바꾸고 뭐 3등급으로 바꾸고 2등급으로 바꾸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어차피 제가 저걸 몇 등급으로 바꾸고 몇 명이 성적이 올랐다고 한들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이 올라간 시점을 보시면 다른 과목에 비해 조금 늦게 올리거든요. 12월 8일에 올리는데 이 날에 올리는 이유가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확인해 주시면 네, 오늘 기준으로 나온 성적표이고요. 수강생 성적표고 언어와 매체 선택자고 100분이 99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1%라고 봐주시면 되고, 표점이 140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가 정시 원서를 한 번만 써보면 이 142점이라는 점수가 얼마나 높은 점수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어려운 시험에서 국어를 잘 봐와줬고,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잘 봐와줬고, 결국엔 올해도 이제 압도적으로 좀 성과로 증명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어떤 자랑이면서 어떤 걸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 보통 이제 강사들이 자기의 어떤 성과를 얘기할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확인을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강사의 조교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자기가 전년도에 가르쳤던 학생이 성과가 잘 나오면 그 학생을 데려다가 조교를 쓰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친 대로 또 다음 아이들에게 질문과 답변을 해줄 수 있고 나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이제 학원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조교가 자꾸 바뀐다던가 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전년도 성과가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제가 올해 진행할 때는 저 혼자서 모두 다 진행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가 지역을 조금 이동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조교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조교를 제가 안 가르친 조교를 뽑아 쓰질 않습니다. 제가 쓰진 않았고 그냥 제가 몸빵을 다 띄워서 남겨서 질문 받고 이제 전화해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것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뭐까지 진행할 거냐, 여기서 이제 진행된 첫 수업에서 제자가 잘 봐왔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제 조교로 와서 같이 여러분들께 조금 더 현장에서 국어가 어땠고 어떤 느낌이었고를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친구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22학년도도 국어가 좀 어려웠거든요. 1컷이 83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가 91점을 받았던 친구가 올해부터 저랑 여기서 같이 또 일해주면서 조교를 해준다고 해서 그 두 조교 친구들이 작년보다 조금 더 풍부하게 여러분들을 관리해 줄 수 있고, 모르는 것들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주말에 왔을 때 편하게 공부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마련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조금 올해는 전년도보다 좀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년에 어떨 거냐? 당연히 올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올해라고 표현했는데 용어를 조금 정리하면 이제부터 지나간 24학년도를 작년이라고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25학년도를 올해라고 하면 당연히 올해는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해서 이제 강의 교환을 좀 짜온 게 1년간의 커리큘럼이고요. 스텝 1부터 4까지 진행이 될 거고, 전체적인 학습 방향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수능에서 EBS 연계 대비를 하는 게 메인이 아니라요. 수능 국어는 기존에 출제된 기출문제들을 분석해서 쉽게 말하면 내가 시험장에서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처음 보는 지문들을 어떻게 읽어나갈지에 대한 어떤 기준과 틀을 마련하는 게 수능 국어에선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문학이 좀 어렵다 보니까 스멀스멀 어떤 얘기가 올라오냐면 뭐 연계 대비가 중요하다, 뭐 몇 개를 적중했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적중은 당연히 되면 좋죠. 근데 이제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것만 하면 마치 올해 문학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그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어차피 수능을 보면 50% 연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현대시 같은 경우에 가 작품이 있고 나가 있고, 또는 고전시 가도 가가 있고 나가 있으면 가는 연계입니다. 그럼 당연히 연계 대비를 하면 가와 관련된 문항들은 조금 쉽게 맞출 수 있죠. 근데 이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맞추는 문항이에요. 누구나 연계 대비를 하니까. 결국엔 올해 정답률 40대 35%대 문제를 보면 비연계인 나에서 정답으로 출제된 선지가 전부 다 오답률이 높은데, 결국 걔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연계 대비를 하면서 달달달 들어가는 작품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출제되었던 어떤 기출의 발상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일단 요걸 통해서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어떤 기본적인 방법론이나 내 틀을 만드는 걸 먼저 진행을 할 거고, 여기에 중심을 둘 거고요. 당연히 EBS 연계 대비는 진행을 하되 얘는 조금 사이드로 빼서 나중에 이제 메인으로 다룰 거고, 초반엔 좀 사이드로 빼서 온전히 어떤 용도냐, 실전에서 시간 확보를 위한 그런 연계 대비가 돼야 되지, 맹목적으로 EBS 작품만 보면 뭐 지문 안 읽고 다 풀 수 있다,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험이었으면 1등급 컷이 83점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기 때문에 자기가 학습을 하실 때도 뭔가 중심을 항상 기출에 두고 얘는 이제 사이드로 빼서 내가 여기서 공부한 걸 바탕으로 엮어서 공부하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이 두 가지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실전 모의고사가 저희는 항상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축구를 조금 쉽게 비유를 들어보면 축구에서 11명의 선수가 있을 때 당연히 11명의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뛰어나면 그 개인 기량이 떨어지는 다른 팀에 비해서 이제 시합을 했을 때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실제로 보면 11명 각각의 기량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량이 떨어지는 팀에 대해 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결국엔 그 11명이 움직이는 어떤 조직력이라던가 팀워크 때문일 건데, 수능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매일 독서 한 지문씩 풀고 문학 한 지문씩 과제하면서 푸는데 각각 풀 때는 잘 풀어, 거의 다 맞아. 근데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 그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 결국 수능 국어라는 건요 시험이기 때문에요 80분 동안 45문항을 풀어야 되고, 독서만 푸는 것도 아니고 문학만 푸는 것도 아니고 화작이나 언매만 푸는 것도 아니고요. 그 모든 영역을 80분 안에 운용하면서 풀어가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시험 보는 연습 자체를 따로 해주셔야 돼요. 항상 공부를 하실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출을 분석해서 어떤 틀을 만든 다음에 그걸 자꾸 낯선 지문에 연습을 해보고 어느 정도 개별 지문에 연습을 했으면 풀세트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험을 보면서 내가 실전에서 그걸 어느 정도나 구현할 수 있는가, 또는 내가 시험을 운용해 나가면서 몇 분 정도가 됐을 때 어느 지점까지 풀었고 별표는 몇 개를 칠 거고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실전 경험 연습이 붙어줘야 되고요. 이 연습은 빠를수록 좋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실전 경험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면 이걸 통해 매주 실전을 통해 연습을 해보고 다시금 피드백을 해서 수정하는, 이게 순환되는 구조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스텝 1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스텝 1 같은 경우는 평가원 주요 기출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기출이라고 해서 쉬운 지문을 다루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지문, 꼭 필요한 지문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조금 쉬운 지문들도 있을 거고 어려운 지문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난이도 순으로 배치를 해서 뭔가 학습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제가 구성을 해서 교재를 만들어 올 거고요. 이게 이제 저런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해야 될 건 영역별로 내가 기준이 없었다면 독해관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대시는 이렇게 읽고 문제를 풀 거고, 독서에서 인문 지문은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나갈 거고, 뭐 사회법 지문은 이런 걸 조금 신경 쓰면서 읽을 거고,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내가 혹시나 원래 기준이 있었다면 내 기준과 수업을 통해 얻은 기준을 적절히 잘 섞어서 나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는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너무 강사가 전달하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내 기준대로 하고 있었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있으면 강사가 전달해주는 내용 중에 내가 취할 내용들을 취해가면서 나만의 어떤 방법론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수업은 이제 크게는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 기간이 이제 방학 기간이 껴있기 때문에 정규 현장 수업을 통해서 독서랑 문학 공통 과목이 진행이 되고요. 방학 기간 때는 재원생들에게는 무료로 특강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특강을 이용해서 내가 화작 선택자면 화작, 언매면 언매를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해서 이렇게 이제 2번 수업을 듣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거랑 별개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현장에 등원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모의고사를 보고 요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거에 대한 보충 영상을 촬영하고, 그러니까 보충 영상 제가 촬영해서 제공해주면 수강해 오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텝 2도요. 4월에서 6월인데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를 배우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심화해서 조금 더 고난도 지문들에 복습해보고 낯선 지문들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고, 다만 전체적인 틀은 똑같은데 이때 이제 방학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보통 문풀과 어떤 과제와 가끔씩 나가는 보충 영상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 2까지 해서 기출에 대한 분석은 마무리가 될 거고요. 스텝 3부터 해서 이제 실전 연습이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에는 내가 스텝 2까지 해서 마련했던 기준들을 바탕으로 실전 모의고사, 여러 가지 종류의 실전 모의고사들을 풀면서 그 배운 것들을 계속 실전에서 적용해보고, 또 안 되는 것들을 다시 피드백을 받고, 다시는 기출로 돌아가서 안 되는 것들을 점검을 하고 해서 이 실전 연습을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현장에 오면 조금 일찍 와서 현장에서 모의고사를 한 회분을 응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해설을 바로바로 들으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EBS에 대한 연계 대비도 진행이 될 거고, 내가 풀었던 기출과 엮어서 어떤 내용들이 부족한지 또는 어떤 기출들을 다시 봐야 되는지를 엮어서 아마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이 기간에는 방학이기 때문에 다시금 화작이랑 엄매에 대한 최종 정리가 진행이 될 거고, 주간 모의고사는 원래 기존에 진행되는 것처럼 1회가 진행이 됩니다. 즉 이 기간에는 모의고사를 2번씩 보게 되면서 현장에서 한 번 듣고 바로 해설 듣는 것, 따로 자기가 와서 한번 풀어보고 이제 보충 영상으로 듣는 것까지 해서 2회분씩 풀어나가게 될 거고요. 저걸 통해 실전 감각을 좀 극대화하는 걸 목표로 진행이 된다. 네, 마지막으로 이 파이널 기간은요, 9월 모의고사가 끝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 시점이면 그해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그해의 경향을 분석하고 그해의 경향에 맞춰서 기존에 봤던 지문들 중에서 다시금 봐야 할 지문들을 제가 추려와서 그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될 거고요. 그때 이제 필요한 EBS 지문이라던가 출제 가능한 EBS 지문들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수업이 진행이 된다, 마무리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당해 6월 9월 경향을 반영한 주요 기출을 정리하게 될 거고, 주간 모의고사는 똑같이 계속 실시가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수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각 스텝별로 강의가 개강될 때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추가적인 영상들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강하는 요일이요, 수능집중반은 이제 지상관, 입시내 이쌤이 지상관이 있고 본관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날 지상관 6시 10시 수업이 하나가 있고, 일요일날 본관에서 6시 10시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한 요일에 맞춰서 수강을 해주시면 되고, 수업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개강일이 언제냐면 보통 이제 요 지역 파주, 한빛, 동패에 이제 뭐 운정까지 포함해서 그 학교들이 보통 예비고 2가, 그러니까 예비고 3이 지금 고 2에서 예비고 3이 되는 학생들이 12월 11일이 이제 월요일 여기거든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내신 기간이고, 그게 끝나고 나서 18일 월요일이 여기여서 그 끝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바로 개강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이 개강 일정을 참조해서 수강 여부를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어떤 수업과 관련된 얘기는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길 좀 소망하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